자, 문제 7번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장소에서 매년 반복되는 정상 상태에 있는 대기 현상의 종합적인 상태의 명칭이라고 얘기했어요. 얘를 우리는 기후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기후의 3대 요소를 물어봤습니다. 기후의 3대 요소에는 기온, 기습, 기류가 있어요. 자, 문제 8번. 인체 내 체온 조절과 체내 외의 열 교환에 온열인자인 기온, 기습, 기류, 복사열 등이 영향을 주고 이들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객관적인 값으로 평가하는 지수를 온열지수라고 합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자, 괄호 안에 기역부터 지읒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내용 중 잘못된 내용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처음부터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있네요. 밑줄 친 A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 안정시, 보통 차기의 상태에서 가장 쾌적하게 느끼는 기후 범위를 나타냅니다. 작업량, 개인차, 습도온도, 의복의 착용 등에 따라서 가장 쾌적하게 느껴지는 기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얘를 우리는 쾌감대라고 얘기합니다. 범위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쾌감대예요. 자, 감각온도, 기온, 기습, 기류의 요소를 종합해서 인체에 주는 온감을 말하게 되고 그 공기의 감각온도라고 말을 합니다. 인체에 주는 온감. 자, 습도 0%, 기류 0, 동일한 온감을 주는 기온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습도가 0이고 기류가 없어, 무풍이야. 이럴 때 우리가 감각온도를 얘기할 수 있어. 아니죠. 습도가 0이면 어떡해요? 포화습도, 습도가 100%일 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포화습도의 정지공기, 기류가 없는 무풍 상태에서 동일한 온감을 주는 기온으로 표시한 것을 감각온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불쾌지수 공부하셔야 되죠. 우리가 기출을 통해서 파악해 볼 수 있는 부분 알고 있어야겠다. 자, 불쾌지수, 기후 상태로 인해서 인간이 느끼는 불쾌감을 표시한 겁니다. 니은과 디귿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불쾌지수는 기온과 기습, 습도의 영향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기온, 기습에 의해서 불쾌지수를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쾌지수라고 하는 것이 실내에서만 적용 가능해요. 실외의 불쾌지수 산출 시에는 맞지 않아. 왜 맞지 않아? 이게 기출된 바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기류, 복사열 등의 실외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온과 기습을 가지고 불쾌지수를 얘기할 거라고요. 그런데 실외 조건은 얘 둘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다른 조건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외의 불쾌지수 산출에는 맞지 않습니다. 자, 체감도를 표시한 척도로 기온, 기습, 기류의 세 요소가 종합해서 인체 열을 뺏어가는 힘. 포인트 여기 있네요. 인체 열을 뺏어가는 힘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카타 냉각력이라고 얘기하죠. 자, 지적 온도. 생활하는데 가장 적절한 온도를 얘기합니다. 습도와 기류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지적 온도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분류할 거예요. 인체 내에서 최소한의 에너지 소모로 최대의 생리적 활동을 발휘할 수 있는 온도, 생리적 지적 온도, 감각적으로 가장 쾌적한 온도, 주관적 지적 온도, 작업 생산 능률을 최고로 올릴 수 있는 온도, 얘를 생산적 지적 온도라고 합니다. 생리적, 주관적, 생산적. 2번. 자, A 고등학교에서 교실 에어컨의 적정 사용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지표로 불쾌지수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온도를 근거로 교실 내의 불쾌지수의 산출값, 불쾌감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쾌지수는 온도와 기온과 기습으로 산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산출값을 도출해내서 이 값을 해석해봐 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니까 공식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불쾌 지수를 잘 산출해야 되는데 얘는 건구 온도에 습구 온도를 더하고 곱하기 0.7을 한 다음에 40.6을 하면 돼요. 자, 건구 온도 25, 습구 온도 23, 그리고 곱하기 0.72 더하기 40.6을 해서 75.16이라고 하는 산출값을 얻었어요. 이 산출값을 해석해서 불쾌감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고요. 요거 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해석하셔야 되는데 이 산출값이 지금 75에서 80 사이예요. 80까지 가지 않았어요. 75야, 75.16이야. 요거 해석하신다면 약 50%의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고 있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요걸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불쾌지수와 불쾌감의 관계. 요거 기억하자. 자, 불쾌지수는 건구 온도, 습구 온도, 섭씨 곱하기 0.72 더하기 40.6이에요. 이 값이 70, 75, 80, 85, 70이면 약 10%의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는 것. 75면 50%의 사람이 불쾌를 느끼는 것. 80이면 거의 모든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는 것. 85라면 모든 사람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불쾌한 상태. 요 상태였어요. 요거 기출된 바 있어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 9번 가도록 할게요. 그림은 상수도 소독 방법 중 하나를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괄호 안에 기억의 명칭과 정의를 쓰시오. 역시 기출됐죠. 기출된 부분이에요. 잔류 염소량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결합 잔류 염소, 유리 잔류 염소가 보여요. 잔류 염소, 염소를 계속적으로 넣었을 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데 사실 이 값이 거의 0에 가깝죠. 거의 0에 가까워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때 이 점을 뭐라고 하는지를 쓰고 그 정의를 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불연속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물에 염소를 주입하게 되면 보통은 직선적으로 주입량에 비례해서 잔류 염소의 양도 증가하게 됩니다. 염소 주입했어요. 염소를 주입했더니 염소를 주입한 것과 비례해서 이 값이 이렇게 올라가더라 이 얘기예요. 증가했어. 그런데 암모니아 같은 물질을 함유한 물은 곡선과 같이 일단 증가한 잔류 염소가 어느 점에서 하강해서 거의 0에 가까워졌다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이 점을 불연속점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 되죠. 처음에는 염소 주입량과 비례해서 직선 방향으로 올라가다가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0에 가까워지다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이게 불연속점이야. 이 기억의 불연속점의 활용 방법과 그에 따른 장점을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염소를 물에 주입하면 여러 환원물질과 작용해서 소모되고 잔류염소는 유기물질과 화합해서 클로라민을 형성해서 점점 주입량을 증대하면 염화 유기물과 클로라민의 염소에 의해서 산압하게 되고 불연속점에서는 염소도 소비되고 클로라민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없는 상태가 된다고요. 그 후 주입량에 비해서 유리 잔류 염소가 증가하게 돼요. 염소를 넣는단 말이에요. 염소를 계속적으로 넣었더니 유기물과 이 염소가 결합을 했어요. 유기물과 염소가 결합한 상태, 결합 잔류 염소. 이렇게 결합한 상태가 어느 수준에 가게 되면 없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유기물도 결합 상태도 없잖아요. 그 다음부터 염소를 계속적으로 넣게 되면 결합되지 않은 잔류염소가 많아지겠죠. 이게 유리잔류염소라고요. 근데 이 유리잔류염소가 소독력이 너무너무 좋죠. 이 불연속점 이상에서 처리하게 되면 경제적이고 소독 효과도 크고 물의 냄새와 맛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소독 효과가 크다.
잔류염소를 주입하게 되면 유기물과 결합하는 그 수치가 높아지게 되고 그러다가 둘 다 없어지는 상태가 되고 그 후에는 잔류염소가 높아지게 되고 이 점 이상에서 소독의 효과가 가장 좋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문제 10번이에요. 식수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서 실시하는 수질 검사 방법의 하나인 대장균 검사는요, 검출 방법이 간단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수질 오염의 지표로서 중요합니다. 수질 오염의 지표 A급 잡아주셔야 돼요. 수질 오염의 지표 중에서 지금 대장균 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의의 그리고 검사 방법 A급 잡고 갈게요. 자, 대장균 검사 왜 중요해? 왜 중요한 건데? 그 의 세 가지를 얘기해 볼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균 자체가 유해한 경우는 적습니다. 하지만 분변 오염의 지표로서 의의가 있어요. 대변 안에 뭐가 있어요? 대장균이 있어요. 그 물이 대장균을 가지고 있다면 그 물이 대변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이걸 시사한다고요? 저항성이 병원균과 비슷하거나 강하기 때문에 미생물 오염을 의심할 수 있게 하고 질산성 질소와 같은 물질이 산화물로 생겨서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검사 어떻게 해? 그 평가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역시 출제된 바 있죠? 자, 콜리 인덱스. 대장균 지수로서 대장균을 검출할 수 있는 최소 검수량의 역수로 표현할 거예요. 최소 검수량의 역수. 이만큼은 대장균 안 나왔는데, 이만큼은 대장균 안 나왔는데, 이만큼에서 대장균이 검출할 수 있게 되네? 이 양의 역수로 표현합니다. 자, MPN입니다. 검수 100ml 중에 대장균이 얼마나 있어? 이렇게 표시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기출된 바 있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문제 1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먹는 물의 수질 관리를 위해 먹는 물 관리법, 먹는 물 수질 기준 검사 등에 관한 법, 규칙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르면 답하시오. 당연히 A급, 그것도 특 A급, 기출 너무 많이 됐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괄호 안에 기억부터 히읗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고 A 지표의 의미, B 지표가 높아지는 조건, C 지표가 많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 D의 영향 두 가지, E의 많은 양의 검출이 의미하는 바, F 지표의 의미를 쓰시오. 지표의 의미도 아셔야겠어요. 지표의 의미도 기억하고, 그리고 수치 당연한 얘기고요. 첫 번째, 대장균군. 대장균군은 검수 100ml 중에 불검출이 정상이에요. 100ml 중에 검출되지 않아야 된다. 자, 수돗물 중에 검출되지 않아야 하고 검출되었을 경우에는 부적합한 상수처리를 하였거나 상수처리 후에 오염을 의미합니다. 일반 세균 검수 1ml당 100 CFU 이하여야 합니다. 디귿, 건강상 유해 영양 무기물질이에요. 디귿은 리을 이하여야 하는데, 자, 디귿을 평가해 보자니 포인트 되는 단어가 있어요. 충치 예방. 충치 예방에 유효하나 높은 농도는 비타민, 지방, 효소, 미네랄 대사에 방해작용을 합니다. 충치 예방에 효과적이다. 불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불소의 정상 수치 1.5 이하입니다. 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암모니아성 질소. 이 암모니아성 질소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자, 암모니아성 질소, 아질산성 질소는 분뇨와 하수 등의 질소 화합물을 함유하는 오염물에 의해서 오염된 후 오랜 시간이 경과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분뇨, 하수, 오염된 것을 의미한다. 이들의 산화분해 작용이 진행 중임을 의미한다. 즉 간접적으로 분뇨, 대장균의 수질 오염을 측정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암모니아성 질소. 그래서 먹는 물 수질 기준은 0.5 이하여야 합니다. 질산성 질소, 먹는 물 수질 기준 10 이하여야 하죠. 질산성 질소는 질소 비료의 사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총트리할로메탄,
이 지표가 높아진 조건. 이 생성 정도는 반응 시간이 길수록 산도가 높을수록 휴민산의 양이 많을수록 체류 시간이 길수록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먹는 물 수질 기준은 0.1 이하여야 합니다. 경도, 수돗물에서는 300 이하, 먹는 지하수, 먹는 해양 심층추의 경우에는 1200 이하. 칼슘, 마그네슘 농도가 높으면 장기간 응용 시 요도 결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망간산 칼륨 소비량, 얘가 의미하는 거. 자, 과망간산 칼륨 소비량이 많다는 것은 하수, 분뇨, 공장, 폐수 등 유기물이 다량 함유된 오수에 의해서 오염되었거나 물속의 제일천염, 그리고 아산화금속, 앙산염, 화물, 아질산염, 무기물질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화학적 산소 요구량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화학적 산소 요구량. 이 물을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 여기 안에 있는 유기물을 제거하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 화학물질을 사용할 거야. 이 화학물질을 사용해서 유기물을 제거하는 데는 산소가 필요해. 이 산소가 얼마나 필요한가에 따라서 오염된 물인지 아닌지를 파악해 볼 수 있어요. 화학적 산소 요구량. 그러면 이 화학물질을 이용해서 이 유기물을 제거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화학물질이 뭐가 돼요? 과망간산 칼륨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과망간산 칼륨, 화학적 물질을 많이 소모했다는 것은 그만큼 유기물이 많았다는 얘기, 소비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유기물이 많다는 얘기, 오염된 물질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먹는 물 수질 기준 10 이하여야 하고 세제 먹는 물 수질 기준 0.5 이하여야 합니다. 자, 얘 계면 활성제잖아요. 얘는 농도가 1ppm 이상인 경우에 거품을 발생시켜 물 표면의 피막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피막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영양 두 가지. 햇빛, 산소 공급을 차단시켜 수질 자체의 자정 능력을 감소시킬 겁니다. 폐수 처리 과정에서 심한 거품을 낼 거고 거품 중에 오물, 병원성 세균을 함유함으로써 질병을 전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수소이온 5.8에서 8.5, 염소이온, 염소이온의 많은 양 검출은 인축 배설물, 가정하수, 공장 폐수의 유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먹는 물 수질 기준은 250 이하여야 해요. 철, 먹는 물 수질 기준 0.3. 철의 인체 내 축적 현상으로 혈색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자, 탁도. 탁도의 의미. 물속의 부유물질과 관련되고 가정 사업용수의 수질 오염을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먹는 물 수질 기준 1도 이하여야 해요. 1도 이하. 이 수질 기준에 대해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항목들 쭉 보시고 그리고 수질 기준들 쫙 보시고 그래서 이 항목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왔을 때 실제적으로 정상치를 넘어서는지 넘어서지 않은지도 판별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학생과 교직원에게 양질의 의용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하수 원수를 사용하는 마을 상수도에서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습니다. 자, 먹는 물의 수질 기준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에 제시된 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을 찾아 각각의 기준치를 쓰시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다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출제 유형이에요. 요 유형이 반복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항목이 뭐가 있는지를 알고 그 항목의 정상치를 알고 있어야 이 정상치를 벗어나는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으니 꼭 정상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pH 4? 4가 아니죠. 5.8, 8.5예요. 색도 2도 괜찮아요? 탁도 1. 일반 세균? 1ml 중 200 나왔대요. 1ml 중 200? 얘는요, 1ml 중 100cf를 넘지 않아야 되죠. 총 대장균군은요, 100ml 중 5개가 아니죠. 불검출이어야 하죠.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자, 납은 0.1이 아니라 0.01이고요. 불소 1.2. 좋습니다. 수은 0.0001, 페놀 0.003, 벤젠 0.009, 잔류염소 0.1, 2.2. 자, 총
나트리할로메탈 0.3이라고 나왔는데 얘는 어떻게 돼요? 0.1 넘지 않아야 돼요. 요거 하셔야 돼요. 기준치들을 다 알고 있어야지 된다고요. 문제 12번. 하천 등 수질 오염은 수질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작용에 복합적인 발생 요인이 있으므로 하나의 단일 항목으로 표현하기 어려우며 물리적, 생물학적, 화학적 요소들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은 수질 오염을 판단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지표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작성 방법, 기읍부터 미음에 해당한 내용을 쓰시오. BOD와 디귿의 관계, 자료 내용 중 잘못된 내용 3가지를 찾아 바르게 고쳐 쓰시오. 꼼꼼하게 보셔야겠습니다. 이 내용 역시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는 BOD입니다. 우리가 BOD를 뭐라고 얘기하죠?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물속의 유기물질을 기억이 분해할 때, 기억이 유기물질을 분해한답니다. 이렇게 일을 할 때는 산소가 필요해요. 필요한 산소의 양을 얘기합니다. 그럼 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생물학적, 어떤 생물? 미생물. 이 BOD가 높으면 유기물질이 다량 함유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이것을 분해 안정화하는 데 많은 양의 유리산소를 소모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BOD가 높아. 유기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어. 유리물질이 다량 함유되었다는 것은 오염된 물이야. 수질 오염의 강도와 니은의 정도를 예견 가능하다. 뭐? 자정작용의 정도를 예견 가능합니다. 물속에 자연적으로 있는 미생물이 유기물질을 얼마만큼 해결해낼 수 있는가? 자정작용의 정도를 예견해낼 수 있습니다. 자, 온도가 하강하면 디귿은 증가해.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디귿은 리을이야. 값이 클수록 오염된 물이야. 이런 얘기가 나와요. 힌트, 디귿의 힌트를 어디서 얻으셔야겠습니까? 디귿의 힌트, 온도에서 얻으셔야 됩니다. 온도와 DO의 관계예요. 물속에 산소가 얼마나 녹아있는가? 물속에 산소가 많이 녹아있으면 좋은 물, 물속에 산소가 적게 녹아있으면 나쁜 물이에요. 오염된 물. 자, 온도가 하강하게 되면 용존산소는 증가하게 됩니다.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용존산소는 4ppm 이상. 값이 클수록 오염된 물, 산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깨끗한 물이라니까요. 따라서 용존산소의 량이 그 값이 클수록 깨끗한 물이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을 화학적 산화제에 의해서 분리시킬 때 소비되는 산소 요구량. 자, BOD와 디귿의 관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디귿이라고 하는 것은 용존산소예요. 그럼 BOD와 용존산소의 관계에 대해서 물었단 말이에요. BOD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이 유기물을 미생물이 분해할 때 필요한 산소의 요구량입니다. 자, 따라서 BOD가 높으면 유기물질이 다량 함유돼 세균이 이것을 분해 안정화하는데 많은 양의 유리산소를 소모하였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BOD가 높아, 산소 요구량이 높아, 그만큼 산소를 많이 소모했다는 얘기. 그러면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은 감소했을 거란 얘기. BOD가 높아지면 DO는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진다고요. 그러므로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높으면 용존산소는 낮아집니다. 자, 미음 볼게요.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을 화학적 산화제에 의해서 분해시킬 때 소비되는 산소 요구량입니다. 얘는 미생물이 분해시킬 거예요. 얘는 화학적 산화제가 분해시킬 겁니다. 요거 말고는 별로 크게 다를 점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는가?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화학적 산소 요구량의 값이 적을수록 유기물질이 그만큼 적다는 의미고, 유기물질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는 그 물이 깨끗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얘는 틀린 얘기예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의 값이 적을수록 오염물질이 적게 들어있어 수질이 좋고
이 값이 클수록 오염물질이 많이 들어있어 수질 오염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pH 5.8, 8.5. 좋아요. 어류의 생존에 가장 적합한 농도. 외부로부터 산 알칼리성 물질이 유입되면 쉽게 변하기 때문에 오염 지표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pH가 오염 지표인가 아닌가부터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pH는 오염 지표 맞아요. 얘가 틀린 얘기예요. pH가 이보다 높거나 낮은 것은 하수나 공장 폐수가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수나 공장 폐수가 들어와서 오염됐다, 오염되지 않았다를 판단해낼 수 있기 때문에 pH는 그 지표로 사용되고 있어요. 산알칼리성 물질이 유입되면 쉽게 변해. 그러니까 별로 지표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왠지 문장 자체는 맞을 것 같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정확하게 기억합시다. pH 오염 지표가 맞아요. 수질 오염 지표가 맞고 이유로는 하수, 공장 폐수에 의해서 pH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이 설명하는 수질 오염 지표의 명칭을 쓰시오. 유기와 무기의 물질을 함유한 고형물로 0.1 마이크로미터에서 2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입자를 말합니다. 자, 유기 물질인 경우 용존산소를 소모시키게 되고 많은 경우 어류의 아가미에 부착돼서 폐사를 일으키고 빛의 수중 전달을 방해하거나 수중 식물의 광합성 장애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수질 오염의 지표를 쓰시오. 얘를 우리는 부유물질이라고 해요. 부유물질 1에서 2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입자. 부유물질이 산소 소모해요. 그럼 이 물은 산소 소모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질이 나빠질 거고 이 부유물질이 어류의 아가미에 붙게 되면 이 어류가 숨을 못 쉬어서 죽어요. 얘가 마치 막을 형성해서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서 여기 안에 살고 있는 그 수중식물들이 살기 힘들게 만들겠죠. 부유물질에 대한 얘기였어요. 다음에 설명하는 수질오염의 지표 명칭을 쓰시오. 독특한 환경 조건에서만 살 수 있는 생물입니다. 여기서 답이 결정 나야 되죠. 자, 그 지역의 환경 조건이나 오염 정도를 알 수 있다. 이걸 우리는 지표 생물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 지역에 이 물에 얘가 살고 있어. 이 물고기가 살고 있단 말이야. 얘는 1급수네, 2급수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문제 13번입니다. 수인성 감염병과 관련된 밀스-링케 현상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기출된 바 있어요. 얘에 대해서 정의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얘에 대한 정의. 물을 여과급수하게 되면 소화기계 수인성 감염병 발생뿐만 아니라 일반 사망률이 현저하게 감소될 수 있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여과급수. 자, 14번이에요. 다음은 수질 오염 현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대기 오염도 현상을 통해서 명칭 연결시키는 거 했잖아요. 뭐 온실 효과라던가 우선 효과라던가 엘니뇨 현상이라던가 수질 오염 마찬가지예요. 해주셔야 됩니다. 자, 괄호 안에 기억니은 디귿에 해당한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밑줄 친 A 요인 4가지, 밑줄 친 B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 가정의 생활하수나 가축의 배설물 등이 하천에 한꺼번에 많이 유입돼서 물속에 유기물과 무기물이 증식되는 현상. 유기물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호기성 세균이 갑자기 증식하게 되고 산소가 고갈되게 되고 현기성 세균에 의해서 불완전한 분해가 일어나 유기물이 부패함으로써 물에 고약한 냄새가 나고 결국 산소 부족으로 수중 생물이 죽게 돼요. 질소나 인 등의 무기물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조류가 과다하게 증식해서 이 영양 성분이거든요. 물속에 산소가 고갈돼 물고기가 죽게 됩니다. 영양 너무 많아요. 이걸 우리는 부영양화라고 하죠. 자, 질소나 인산을 많이 함유한 생활하수, 비료 성분이 유입되면 플랑크톤, 포인트 나왔습니다. 적조 현상 가시면 돼요. 플랑크톤이 다량으로 번식해서 바다나 호수가 붉게 변하는 현상입니다. 그럼 플랑크톤도 산소를 소모한단 말이에요. 얘가 급격하게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럼 물속에 산소 부족해지죠.
플라크톤 자체의 독성, 플라크톤의 외부를 감싸고 있는 점액질이 물고기의 아가미를 덮게 되고 호흡을 방해하고 그래서 어패류가 죽거나 수질 오염이 악화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적조 현상을 촉진시키는 요인에는 뭐가 있을까? 예를 쓰래요. 육지로부터 영양염류가 대량 유입하거나 용숙류에 의해서 해저 퇴적물의 부상이 부영양화를 촉진하는 경우 이 부영양으로 인해서 플라크톤이 다량 번식하는 거죠. 일사량이 증가됐어요. 햇빛을 쫙 받는단 말이에요. 아, 지금 영양분이 충분하고 거기다가 햇빛까지 많아. 충분해. 자,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광합성 작용이 증대됩니다. 다량 번식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자, 폐쇄성 해역이거나 장기가 무풍 상태예요. 해수가 정체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체되어 있는 플랑크톤이 많아지니까 적조 현상이 나타나시겠죠. 적조 생물의 증식에 필수 역할을 하는 비타민 B12, 철, 망간, 규소 등 미량 원소가 존재할 때 더욱더 촉진될 수가 있습니다. 영양염류의 과다로 호수에 녹조류가 대량 번식했답니다. 그래서 물빛이 녹색으로 변했답니다. 이를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녹조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영양염류가 과다하기 때문에 얘가 발생했으니 얘를 예방하고 관리할 때는 이 영양염류를 좀 감소시켜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겠어요. 어떻게? 생활하수를 충분히 정화하자. 여기 안에 영양이 있거든요. 영양염류가 바다나 호수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유입된 영양염류를 제거하기 위해서 물가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풀과 나무를 강가나 호숫가에 심어서 뿌리를 통해 물속의 영양염류를 흡수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물속의 영양염류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될 거고 예방 관리할 수 있겠죠. 자, 문제 15번입니다. 다음 내용과 관계가 있는 수질오염의 사건, 원인, 물질 각각 쓰시오. 사건 아셔야 돼요. 이렇게 대기오염에서도 그 사건 연결시켰잖아요. 역시 수질오염 연결시키셔야겠고 그런 수질오염이 나타나게끔 만들었던 그 원인 물질도 같이 아셔야겠습니다. 1952년 일본 느낌이 오죠? 공장 폐수가 어류를 오염시켰고 오염된 어패류를 지역 주민이 섭취했습니다. 사지마비, 청력장애, 시야협착, 언어장애, 선천성 신경장애가 발생했고 얘가 태아에게 전달됐어요. 뭐예요? 미나마타병. 무엇과 관계돼 있다? 순 관련돼 있다. 54년 일본에 역시 감이 옵니다. 농업용수로 사용했어요. 폐광석에 오염된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쌀을 사람이 섭취했습니다. 보입니다. 골련화증. 보행장애, 보행불능, 사지와 늑골의 병적 골절, 전신 쇠약이 발생했어요. 뭐예요? 이따이 병, 카드뮴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출제된 바 있죠. 자, 문제 16번입니다. HACCP는 위의 요소 중점 관리 기준. 자, 식품위생법 정의에 따르면 식품의 원료, 제조, 가공, 유통의 전 과정에서 자, 위의 물질이 해당 식품에 혼합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얘기합니다. 얘는 좀 크게 봐주시면 돼요. 개념 그리고 과정 봐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HACCP를 HA 부분과 CCP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데 HA는 위해 요소, CCP는 중점 관리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위해 요소를 미리 예측해서 그 위해 요인을 사전에 파악할 것인가 하는 거고, 그러니까 위해 요인 파악이에요. CCP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관리해야 할 중점적인 항목을 얘기합니다. 자, 위해 요인 파악하는 거, 필수적으로 관리해야 할 항목을 파악하는 거. 얘를 통해서 위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 안전 관리 체계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7단계로 나눠져 있죠. 자, 첫 번째 단계. 위의 요소를 분석하고 중점 관리점을 결정하고 중점 관리점에 대한 중점 관리 항목에 대해서 선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항목에 대해서 기준을 결정하고
모니터링 해야겠죠.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방법 설정하고 모니터링 해서 결과 이 CCP가 관리 상태 위반 시 개선 조치 설정하고 관리 기준 결정했잖아요. 모니터링 이 방법으로 할 거야 해서 모니터링 한단 말이에요. 그 결과를 통해서 위반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 조치 설정해야 될 거예요. 개선 조치 해야죠. HACCP가 효과적으로 시행되는지 검증하는 방법을 설정하고 7단계 이들 원칙 그 적용에 대한 문서와 기록 유지 방법을 설정하도록 합니다. 위의 요인 분석하고 중점 관리 설정하고 기준 설정하고 모니터링 방법 설정하고 만약에 모니터링 하고 나서 그 결과가 위반했을 때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설정하고 그리고 이 HACCP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검증하는 방법 설정하고 그리고 기록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17번입니다. 자, 식중독이란 식품이나 물을 매개로 발생하는 급성 위장염, 신경장애 등의 중독 증상의 총칭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식중독도 간간히 문제화되고 있어요. 이러한 특징을 나타내는 식중독이 발생했어. 뭐 때문이야? 이거 연결시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보건교사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식중독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작성한 교육자료입니다.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괄호 안에 기억부터 지읒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기. A 식중독과 소화기계 감염병의 차이를 병원체 양의 기준에서 서술하기. 그러니까 식중독과 소화기계 감염병의 차이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독소형 식중독의 원인균과 물질을 3가지 쓰고 식중독도 분류할 수 있어요. 감염형 식중독과 독소형 식중독의 차이를 균의 생사 발병과의 관계로 기준에서 서술하고 미주신 디귿 2가지 이상 이의 증상을 나타내는 것은 보거독의 어떤 속성 때문 F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식중독이란 식품이나 물을 매개로 해서 발생하는 급성 위장염, 신경장애 등이 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총칭으로서 식중독 원인 세균 혹은 식물성, 동물성 자연독, 때로 독성 화학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식중독을 소화기계 감염병과 구분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식중독은 단기간, 얘는 잠복기가 길어요. 감염성이 적고 감염성이 강하고 음식을 매개로 전파되기 때문에 음식을 먹으면 바로 식중독이 나타납니다. 단기간이죠. 환자에 의한 2차 감염은 드물어요. 하지만 얘는 환자에 의한 2차 감염이 흔하고 사람과 사람 간으로 전파됩니다. 면역 없죠. 면역 획득될 수 있어요. 감염병이잖아요. 병원체 양을 두고 이 둘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래요. 자, 식중독은 병원체 양이 대량이어야지 걸리는 거고요. 소화기계 감염병은 소량으로도 가능해요. 소량으로 내 몸속에 들어와서 얘 스스로 번식해가지고 우리에게 감염병 나타나게 할 거거든요. 병원성 약해요. 증상이 가벼워요. 강하고 증상이 위험해지기 쉽습니다. 자, 구분하시고요. 이번에는 식중독 자체를 분류해 보도록 할게요. 자, 미생물에 대한 식중독, 세균성과 바이러스성으로 나눌 수 있고요. 세균성에는 감염형, 독소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균, 대장균, 장구균, 여시니아, 바실러스, 세레우스 감염형이에요. 독소형, 우리 대표적으로 3가지 얘기하거든요. 황색 포도상구균, 이거 독소형이에요. 자, 클로스트리디움 보톨리늄, 이거 독소형. 웰치균 독소형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대표적으로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간염 A 바이러스. 감염형과 식중독을 분류 한번 해보자고요. 자, 감염형은 세균이 식품과 체내에서 증식해서 대량으로 됩니다. 대량의 균이 소화기계에 작용해서 일어나는 식중독이에요. 아, 감염형은 균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구나. 균의 양이 많으면 걸리는 거구나. 얘는요.
균 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균의 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균에서 내뿜는 독소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균체 내 독소라고 얘기하고요. 균체 외 독소라고 얘기합니다. 내 독소, 외 독소. 잠복기가 길어요. 왜냐하면 이 균의 양이 많아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얘는 양이랑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독소가 내 몸에 들어오면 바로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잠복기가 짧아요. 균의 생사와 발병과의 관계. 얘는 균의 양이 많아야지 걸리는 거니까 당연히 관계가 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균이 사멸하면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독소형은요. 균이 없어도 독소에 오염되어 있다 하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균이 필수, 얘는 균이 필수적이지 않아요. 가열에 의해서 당연히 효과가 있겠죠. 왜? 가열에 의해서 균이 사멸할 수 있거든요. 가열에 의해서 균이 사멸하는 것과 관계가 없어요. 균이 사멸했다 하더라도 독소가 남아있으면 문제되는 거기 때문에 가열하는 예방효과,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특징들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연결하셔야 돼요. 오염된 계란, 거의가 살모넬라예요. 이장염 증상, 급격한 발열, 대표적인 균이 015츠, 시가독소, 수양성 설사에서 혈성 설사까지, 용혈성 요독증후군 한때 TV에서 정말 자주 나왔습니다. 햄버거병 하면서 나왔다고요. 이것과 관련이 된 게 뭐예요? 장출성 대장균입니다. 자, 원인균 비브리오, 복통 설사 발열, 구토, 다량의 수양성 설사, 미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어요? 어패류와 관련이 돼 있으니까 잘 씻고 칼, 도마 잘 구분해서 2차 오염 막아야 되죠. 생식 피하자. 이 균은 60도에서 5분, 55도에서 10분. 그렇게 뜨겁지 않아도 가열하면 균이 잘 죽어요. 그러니까 잘 익혀 먹자는 겁니다. 황색 포도상구균, 식중독에서 생성하는 뭐에 의한 독소형이에요? 기출된 바 있어요? 장독소입니다. 자, 육류, 가공품, 우유, 크림, 버터, 치즈. 이들을 재료로 한 과자류, 유제품, 밥, 김밥. 자, 감염시 발열은 38도 이하, 위장염이 주증상으로 59도 설사, 복통을 일으켜 탈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식품 취급자가 디귿이나 편도섬염 등에 걸렸을 때 조리 업무 종사 그만하도록 해요. 뭐예요? 화농성 질환이에요. 내 손에 화농성 질환이 있었어. 근데 이 손을 가지고 김밥을 막 쌌어. 사람들이 이거 먹었어. 이거 걸릴 가능성 굉장히 높죠. 원인식품, 소시지, 육류, 통조림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거 나왔죠. 밀봉식품 등 현기성 상태 대표적인 것 나왔습니다. 자, 시력 저하, 복시, 안검하수, 동공학대, 언어장애, 연화곤란 등 신경장애가 나타나요. 관련 있는 거 보툴리누스 중독이에요. 역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바이러스성 식중독, 노로바이러스, 감염력 강해요. 자, 10개에서 100개의 바이러스 입자로도 감염될 수 있다. 바이러스가 아주 적어도 감염될 수 있어. 경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노로바이러스의 전파 경로. 얘는 분변 구강 경로예요. 그래서 손 씻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증상, 오심, 구토, 설사, 복통이 주증상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증상이 경미하게 되고 이래서 2일이 지나면 자연 회복돼서 만성 보균자는 없습니다.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 이거 2개 하셔야 돼요. 이거 2개. 연결짓기 너무너무 잘해주셔야 돼요. 자, 보건은요. 테트로도톡신이에요. 구토, 설사, 지각이상, 언어장애, 시력장애, 호흡근 마비, 의식불명이 나타나는데 보거의 어떤 성질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신경독소에 의해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홍합, 마이틀로톡신, 말초신경, 호흡중추마비, 굴조개, 베네루핀, 권태, 오한, 구토, 두통, 뇌증상, 피하출혈.
버섯류, 얘는 무스카린이죠. 위장형, 구토, 설사, 위장산통, 허탈, 콜레라형. 감자, 솔라닌, 복통, 허탈, 현기증, 심하면 호흡 중지마비. 청매, 아미그달린, 오신, 구토, 복통, 설사, 두통, 지각 이상. 맥각, 맥각은 에르고톡신입니다. 동미나리, 시큐톡신이에요. 독소 연결짓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식중독 예방을 위한 3대 기본 원칙, 청결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냉각 또는 가열하고. 자, 그래서 WHO의 식중독 예방 10대 수칙이 나옵니다. 가공된 식품 선택하고 철저하게 조리하고, 조리된 식품은 즉시 먹고, 조리된 식품 조심해서 저장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한 번 조리된 식품은 철저하게 재가열하고, 나름식과 조리된 식품이 섞이지 않도록 하고, 손은 여러 번, 부엌의 모든 표면은 아주 깨끗하게, 식품은 곤충, 쥐, 기타 동물들을 피해서 보관하고, 깨끗한 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참고 삼아 봐주세요. 자, 보건교사들에게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교육하였다면 이는 어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지 쓰시오. 특징과 식중독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생식 금해야 돼. 식품 차게 보존해야 돼. 곤충이나 쥐 등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돼. 부정육류를 먹지 않아야 돼. 얘가 포인트예요. 부정육류. 이것과 관련된 것은 살모넬라입니다. 자, 기상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공동으로 특정 온도, 습도에서 식중독 발생 확률을 100분율로 수치화한 식중독 지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괄호 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내용 쓰시오. 지수에 따라서 상황 조건과 그리고 식중독 예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6 이상입니다. 음식물을 방치할 경우 3시간에서 4시간 경과하면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장염 비브리오균 등의 식중독의 발생이 대단히 우려가 있다. 3-4시간 경과하면 얘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취급에 특별히 주의해야 돼. 위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50에서 85예요. 4시간에서 6시간 경과하면 그래도 이 시간이 좀 늘어났죠? 쉽게 부패할 수 있어. 즉시 섭취에 청결 주의해야 돼. 식중독 경고에 대한 얘기. 35에서 50이에요. 6에서 11시간 경과하면 더 늘어났어요. 식중독 균인, 장염비브리오균,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돼. 식중독 주의해요. 지수 35 이하. 식중독균이 황색포도상구균과 살모넬라균 등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식품 취급 시 주의해야 돼. 이는 음식물 취급주의입니다.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